수출 규제 전후 한국을 비난하고 비꼬는 일본의 모습 속에서 생각보다 한심한 문제점과 유치한 일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일본에 대한 3가지 무지와 오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난합니다. 누가 먼저 선을 넘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가만히 지켜보니 선량한 자국민을 괴롭히고 있던데 대형 서점의 혐한 코너와 저급한 방송물들을 보면 자국민도 똑같네 싶습니다. 한국에 머물며 장사를 하는 유니클로 등은 정말 도가 지나친 한국에 대한 조롱과 역사 왜곡, 가짜뉴스는 비정상적인 자들이구나 싶습니다. 이들 정부와 언론, 방송들에 비춰진 한국은 작은 나라, 그것도 식민지였던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일본 전체에 깔려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산업과 금융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정말 30년 넘게 우리 윗 어르신들이 잘 해주셨습니다. 70대, 80대, 90대 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시겠죠. 수모와 조롱을 견뎌가며 64KB D램 설계 노하우를 배웠고 자동차 자체 설계도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차세대 엔진과 수소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주국 독일의 수소차 전문가가 언론을 통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업도 일본을 앞섰고 LCD와 2차 전지도 제쳤습니다. 일본은 연 5,400조 GDP 규모의 나라로 내수와 관광, 자동차, 소재와 장비, 엔화 돈놀이 이렇게 4가지 경제의 축을 가진 나라입니다. 현재 관광 쪽은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본 내수는 이미 위축되고 있고 연말 소비세와 연금 문제로 더 악화될 예정입니다. 엔구가 본격화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금융은 꽤 잘 돼 있는 편이어서 당분간 잘 버틸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축은 소재 장비 쪽인데 한국의 역습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크게 3가지 무지와 오해 속에 깊이 빠져 있다고 진단됩니다. 첫째로 일본은 자국의 기술을 한국이 따라하지 못할 거라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자국에 취약해진 산업 구조와 소재, 장비, 업계를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수출 규제라는 가미가제식 공격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 이래로 소재 기업이 소재 몇 개로 대형 제조기업을 이긴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산업 프로세스상 일본은 지금 맨 끝물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고노다로 외무상이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를 보고 캐논, 니콘 하며 희죽거리던 일면 기사는 지금 모바일 시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라면 그런 행동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무상이라는 자가 말이죠. 일본의 카메라가 과점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려나서 마지막 골방으로 쫓겨난 상황인데 DSLR과 방송용 카메라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안다면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낼 수 없는 것이죠. 삼성이 NX 카메라를 중간에 접은 이유도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마트폰 쪽으로 기술을 집중해서 현재는 한 해 3억 대 이상을 육박하는 반면 DSLR과 미러리스는 다 합쳐도 1천만 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본은 불매운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조용하면서도 조직적인 저항에 허를 찔린 것인데요. 수많은 시민혁명을 치르면서 내재된 한국민의 DNA를 간과한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로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입니다. 천황체계로 회귀하면서 군국주의 하에서 집단지성이 퇴화된 것으로 일본 국민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자생적이고 혁명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아베는 한국도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은 과거 한국 정부 때처럼 위협을 가하면 말을 들을 거라고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베 외에도 몇몇 극우 강요들의 언론에 비친 태도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 옛날 식민시대나 더 오래된 향수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세계 정세가 변화되어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미국을 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백으로 생각합니다. 근 100여 년간 카스라 테프트 조약, 을사늑약, 정미늑약, 한일합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 청구권 조약 등등 수많은 불평등한 조약을 한국 정부는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도리가 없었죠.
이후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황골탈퇴했지만 불합리한 조약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약과 지소미아가 대표적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뭔가 이해가 깊을 것 같았고 자상한 인권적 대통령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미국에게 전쟁 동맹국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버락 오바마는 한일 과거사와 피해자들의 인권은 뒤로 한 채 한일을 연합시켜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만 이익을 챙겼습니다. 오바마, 아베, 박 무엇 이 세 인물의 야합으로 체결된 조약이 바로 한일 위안부 협약과 지소미아였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선택하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일사불란, 냉철한 불매운동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약과 지소미아를 중단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결연히 대결 진영을 구축한 것은 현재 정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 듣고 가짜 뉴스에 순응하는 국민을 가진 아베는 이러한 정치 구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민족의 집단 지성이 한국의 정치와 권력을 계속 이끌어가길 저 또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미스터 똘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